자, 안녕하세요. 1단원 1장 제국주의 질서와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3절 민족 말살 정책과 정시동원 체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에서 19쪽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오늘까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일제가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 어떻게 우리를 정치적으로 통치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옆에 1930, 4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1910년대는 일제가 무슨 통치를 썼어요? 무단 통치였죠. 무단 정치, 무단 통치. 1920년대는 이른바 문화 통치. 오늘은 1930, 40년대 민족 말살 정책과 전시동원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세계사적인 흐름부터 먼저 파악할게요. 1930, 40년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가? 자, 한국 근현대사 파트는 세계사하고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사건들도 함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1929년에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뭐 호황, 불황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호황과 불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큰 정말 규모가 컸던 공포스러울 정도의 불황, 이것을 1929년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너무 과다하게 생산 설비에 투자한다든가 이로 인해서 생산이 너무 과잉되게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부터 주가가 폭락하고 대공황이 시작이 됐어요.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각국의 대응들이 좀 나타나는데, 자, 미국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자국 내에 자원이 풍부하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뭐 댐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큰 규모의 사업을 벌임으로써 실업자들을 노동자로 고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노동자들이 또 수요를 창출하겠죠. 뭐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있으면서 구매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면서 경제를 다시 선순환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뉴딜 정책 되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 부흥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선별 제국주의 국가들이죠. 오래전부터 식민지를 많이 지금 침략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확보해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들과 자기 나라를 한데 묶어서 블록을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이른바 블록 경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폐쇄적인데 그 식민지 국가들과는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어떤 뭐 자국 내 자원이 풍부하다든가 아니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나라들이 아닌 사실 좀 약한 제국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대공황을 맞이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 중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이미 한번 일으켰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경험이 있는 나라였는데 간신히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29년에 대공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이 전체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 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 다시 한번 공격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무모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사상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불러요. 전체주의. 그래서 유명한 독재자들이 나오죠. 뭐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다.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천황을 앞세워서 독재를 또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세 나라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을 보셨죠? 독일이 일으켰던 전쟁이었는데 자, 이 세 나라가 일으킨 전쟁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연도를 좀 적어볼게요.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종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나라가 일본이 되겠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2차례나 침략 전쟁을 전개를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931년에 만주를 침공을 하고요. 그리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조종하는 국가, 괴뢰 국가를 수립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37년이 되면 중국 본토를 침략을 하게 돼요. 이게 중일전쟁이고요.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공용권을 만들겠다. 그래서 대동아 공용권 건설을 내걸고 동남아시아까지 침략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방해를 이제 한다고 생각한 일본은 하와이에 진주만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 섬이죠. 여기를 기습함으로써 결국 미국과도 전쟁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태평양 전쟁이에요. 자,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1941년이죠. 1941년 일본이 일으켰던 이 태평양 전쟁은 2차 세계대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래서 유럽에선 주로 독일이 침략 전쟁을 했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일본의 이 전쟁을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이 세 나라가 차례로 항복을 하게 돼요.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항복을 했고,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가 자살하죠. 이렇게 되면서 독일도 패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 마지막까지 버텨요. 자, 버티다가 8월 6일과 8월 9일, 1945년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인류 최초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폭탄이 투하가 되면서 이로부터 6일 후에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날짜까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날이 바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된 날이죠. 빛을 다시 되찾다. 그래서 광복절인데 밑에다가 한국에 광복이 된 날이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 이건 빨간 펜으로 한번 메모를 해볼게요. 일본이 언제 전쟁을 시작합니까? 일제가 1931년에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언제 패망하죠? 1945년 8월 15일에 패망하죠. 그러면 몇 년간 전쟁을 한 거예요? 정확히 15년간 전쟁을 한 거예요. 그죠? 15년간. 요 중간에 중일전쟁도 일으켰죠. 그리고 41년에 태평양 전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년간 전쟁을 하게 되는데 1930년대와 40년대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에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이 시기에 일제로부터 어떤 통치를 받았는가? 이것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시 동원 체제 구축 이 두 가지로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민족 말살 정책은 주로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 동원 체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통치 방식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민족성을 말살하겠다는 건데요. 자, 다시 파란색으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쟁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자원이 필요하죠. 자, 근데 이 자원이 우리와 같은 인적 자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군인이라든가 노동자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모두 물적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식량이 되는 쌀이라든가 뭐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물적 자원이 되겠죠. 자, 물적 자원 측면에선 그냥 우리 한국의 자원들을 뺏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인적 자원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민족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침략 전쟁에 우리가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응할 수가 도저히 없겠죠. 그래서 일본이 내세웠던 정책이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억누르고 한국인을 전쟁에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군인으로서 노동자로서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성을 말살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표방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내선일체가 있습니다. 요 내자는 일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본 국내를 가리키는 거고 선은 조선을 가리키는 건데 이 두 개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신민화 이것은 뭐냐? 천황폐하 나라에 신하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한국인들이 천황폐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 주요 정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란색으로 와서요. 자, 조선 교육령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한국어와 한국사 과목이 이때 폐지가 돼요. 자,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한국어와 한국사는요. 문화통치 시기까지만 해도 선택 과목이지만 배울 수는 있었어요. 좀 우습게도 국어 시간에는 일본어를 배우고 외국어 시간에 이제 한국어 배우고 선택 과목도 한국사 이런 거 배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이후로는 학교에서 교육이 아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만 사용을 해야 돼요. 한국어 사용 금지됩니다. 자, 그리고 초등교육기관 이름이 국민학교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국민은 일반적인 뭐 국가의 시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국신민의 약자예요. 한국신민. 아까 보셨죠? 한국신민 무슨 뜻이에요? 천황폐하 나라의 신하된 백성이라는 의미죠. 자, 놀랍게도 이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도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1990년대까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날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국민이라는 단어가 일제가 한국신민의 약자로 사용했던 용어였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또 강압정책 한국신민 서사라고 해가지고 뭐 암송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암송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라고 해서 천황을 신격화해서 그걸 신사를 또 건설해서 거기에 또 절을 시키는 일을도 강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천황이 살고 있는 궁성을 향해서 또 절을 해라. 이런 것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궁성이 동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방요배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리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자, 성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러면 새롭게 성씨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명, 이름도 바꿔주겠다. 이것이 창씨개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과 이름을 다 바꾸겠다라는 것이 바로 창씨개명이 되겠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상통제입니다.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여러분 사상범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독립운동을 이렇게 해서 감옥살이를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감시를 받는 거예요. 이걸 보호관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상범들이 만약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예방 차원에서 구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방구금령이에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자, 이런 식으로 조선인들의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사상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글신문이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모두 1940년에 폐간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자료로 한국신민서사 아동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전시동원 체제의 구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침탈했는가? 자,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인적 자원이죠. 그리고 물적 자원, 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동원 체제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밑에다 총동원 체제라고 적어볼게요. 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됩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애국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서로 상호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노동력 동원입니다. 국민징용령을 발표해요. 징용은 노동자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징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징용령을 1939년에 발표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이라든가 여러 일본의 최전선 이런 데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병력 동원입니다. 자,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군 특별지원병제, 처음에는 지원병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가 학도지원병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까지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징병제로 돌려서 모든 남자들을 다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1944년이죠.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을 군인으로 데려갔다. 자, 그리고 여성들도 데려갔습니다. 여자 근로정신대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가서 노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서 이거는 일본 측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일본군 성노예가 맞습니다. 성노예. 자, 일본군이 지금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그 최전선에 끌려가서 성적인 착취를 당했던 그런 여성들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 자료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참배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 보이시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강요했고요. 자, 그리고 애국반. 자, 애국반은 우리 한국인들이 서로 감시와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조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애국반에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내년에 징병 대상자인 남성들은 이름을 반드시 호족에 올려야 된다. 자, 호족에 이름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징병 대상자를 쉽게 파악해서 징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밑에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모습입니다. 1944년 중국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자, 중국에까지 이렇게 끌려가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착취됐던 그런 모습을 증명하는 사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는 일본의 최북단인 홋카이도 탄광에 끌려가서 강제 동원돼서 노역을 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사진에 실려 있습니다. 자, 부평에 가보시면 인천 부평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동자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식사도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봤고 개념 확인 문제는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